오늘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즘에 그런 의견들 많이 나오죠.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금리 동결됐고,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고 이제 슬슬 기회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정말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상황인지. 시중금리 인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자 장사 경고하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줄줄이 인하하고 이게 인터넷 은행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은행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아요. 카뱅, 캐뱅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니까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봐야 되겠죠. 시중금리가 떨어지기 힘들어지는 상황. 그러더니 이번에 동결되니까 뭐라 그래요? 금융위원장이 시중금리 동결로 대출금리 내려갈 여지가 더 생겼다.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는요, 아예 코픽스 금리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가상금리를 낮추던지. 그런데 지금 가상금리는 거의 최저 수준이죠. 거의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2월이 물가가 4%대가 나왔다. 4.8%. 근데 10개월 만에 5%대에서 4%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신나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이야기 하죠. 이제 물가 둔화 흐름이다. 향후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이제 3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폭 낮아질 것이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요, 농축수산물은 축산물 가격 하락에 힘입어 안정세, 그 다음에 석유 유가 안정,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즉 물가 안정은요, 어느 쪽에서 된다? 외부 요인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꺾인 게 맞느냐 봤을 때 전년 동월비는 5.2에서 4.8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올라가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월 물가 상승 엄청 튀었다고 했는데 전월 대비로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주요 부문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 했을 때, 자, 요 부분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때요? 전반적으로 그 총 지수는 많이 둔화가 됐는데 봤을 때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원 물가에 가까워질수록 둔화폭이 적다. 생활 물가지수 상승폭은 아직도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전월 대비로 올랐는데 오히려 전월 대비로 물가 상승폭이 많이 꺾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저효과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저효과를 적용을 했음에도 근원 물가는 오히려 하락폭이 전체 물가보다 적다. 즉 근원 물가가 높다는 사실은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전체 물가는 갑자기 유가가 터져가지고 예전에 오일 쇼크처럼 그렇게 물가가 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가는 안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가가 상당폭 높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또 동결을 했는데 동결한 점은 거의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꺾이지 않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물가 잡았다, 우리나라는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느끼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면 돼요? 사람들이 물가 잡혔다는 게 체감이 되느냐, 이걸 보면 답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등락률 및 기여도 이런 거 봤을 때, 자, 이번에 주세 올렸죠. 주세를 왜 막 쉽게 건드냐, 담배세도 아마 금방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 물가 튀는데 이런 것들은 가중치를 굉장히 작게 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튈 것 같았던 거, 이번에 많이 튀었던 게 이쪽이죠, 이쪽. 그러니까 바로 3월에 또 튈 수 있으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올리지 마라, 공공요금.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겠냐, 비중치가 크니까. 그래서 보면은 막상 와닿는 것에 대한 비중치보다 특별한 것들, 이런 쪽에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들도 꽤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물가가 외국보다 결코 낮은 게 아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생활에 와닿는 부분에
지수가 비중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체감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의 비중이 외국보다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외국보다 낮게 나올 뿐이다. 거기에 지금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 긴축 이야기 나오면서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 물론 고공행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전보다 많이 올랐을 뿐이죠. 그래서 3.9%대도 장중에 나올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금리 환율 오른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연은 총재가 물론 발언권이 없진 않지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연은 총재의 발언만 집중해가지고 이슈로 다룬다.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환율 튀는 것도 어느 정도 꺾였는데 3월에 결과가 만약 빅스텝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굉장히 튀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단기 코픽스 금리인데요. 지금 막 많이 떨어졌다.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코픽스 금리가 채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은행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예금 누르니까 채권으로 이동하죠.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눌리니까 단기 코픽스가 잡혔던 건데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잡히는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상금리는 진짜 많이 줄여놨어요. 우리나라 은행이 뭐 얘들 금리처럼 엄청 벌어 처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그런 쪽을 강조를 하는데 뭐 아니라고 못합니다. 아니라고 못하는데 지금 금리 인상기에 외국 대출금리랑 한번 비교를 해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대금리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은행도 기업이죠. 근데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침체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금리를 낮추도록 하려고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가상금리는 굉장히 낮췄어요. 보시면은 코픽스 금리도요. 코픽스 금리도 거의 뭐 한 1% 정도 떨어졌죠. 1% 정도 떨어졌는데 시중금리 막 2%씩 떨어지고 그랬죠. 이게 가상금리 부분을 줄여서 그래요. 더 줄일 수 있느냐? 그건 힘들죠. 그러면 코픽스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으로 돌아서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예금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답니다. 근데 문제는 대출금리까지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다.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어서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나중에 진짜 위험할 때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담대 금리 상단이 떨어졌는데 하단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가상금리 줄였는데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단 부분에서는 더 이상 가상금리를 줄일 게 없죠.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슬금슬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저희가 금리 동결하면 외국인 자본 많이 빠진다 그랬죠. 그랬을 때 보면은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채권이 지금 4년 만에 최대로 빠지고 있다. 이게 12월에 27억 3천만 달러. 이게 4년 만에 최대로 빠졌는데 1월에는 어때요? 52억 9천억 달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하니까 또 이탈하고 있죠. 심지어 어디서도 빠지고 있어요? 금리 동결하니까 증시에서도 빠지고 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줄었다. 자, 저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치는데 환율 올라가고 있는데 환율이 막 올라가다 멈췄죠. 저거 정부에서 돈 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달러 수요 대비 달러 공급이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더 많으니까 더 비싸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짓은 달러의 공급을 늘린다. 그러려면은 외환 보유고에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잡으려고 푼 거예요. 또 달러를. 어느 정도 안정돼 가는 것 같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좋죠. 왜? 무역 적자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에서는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때문이 아니다. 채권 한국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거는 금리차 때문이 아니에요. 금리차 때문이 아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제목 다 바꿔가지고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올리고 있죠. 차익 실현 때문이다. 무슨 차익 실현?
그러면은 차익 실현해서 채권을 다 내놨어요? 채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죠. 우리나라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억지로 예금금리, 대출금리 눌러가지고 채권을 이동하게 만들어서 채권 가격 높인 것을 외국인들이 팔았다. 외화를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외국인들이 차익 보고서 외화를 빼가고 있다. 잘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한미 금리차 때문 아니면은, 물론 둘 다 영향이 있겠지만 한미 금리차 아니면은 그 다음에 채권 가격 상승. 채권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정부에서 금리를 눌렀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갔어요. 특히 뭐 국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뭐 회사채 이런 것들이 금리가 엄청 튀었죠. 그런데 갑자기 채권금리가 저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요, 저걸 가지고 채권금리 떨어지니까 기준금리 떨어진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 혹은 시중금리는 이제 정점을 찍었다,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억지로 눌러가지고 자본을 채권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외화를 유출시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이따위로 했으면 저희는 문재인 정부를 깠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도 집값 거품 심하다 하고 규제 완화를 주저하고 오히려 갭투기 방지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집값 정상화를 더 깼다면은 저희는 윤석열 정부를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냐? 정책을 보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 자본 빠진다. 그 다음에 환율 그러면서 올라갈 건데 이거 정부에서 외환 보유고 풀어서 국가에 있는 달러 풀어가지고 막을 것이다. 지금 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금리 동결하면 그런 상황 벌어지고 이게 빅스텝으로 미국에서 나오게 된다면 굉장한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자꾸 정치병 환자들이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자본주의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택적 자본주의예요. 이기주의지 그게. 자, 그 다음에 이금융권은 더욱 심각하죠. 아까 이금융권 이야기 안 나왔죠? 은행하고 인터넷 뱅킹은 내리는데, 인터넷 은행은 내리는데 이금융권은 못 내린다. 그래서 보면요, 지금 저축은행 금리는 꿈쩍도 안 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대출 자금 조달 방법이 주로 예적금인데 예적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위기 신호입니다. 오늘 위기 신호가 하나 더 떴어요. 정부에서 돈 벌어서 부동산 PF 막는다고. 요거는 급하게 만드느라고 추가할 시간이 없었는데, 자, 이런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28.4조 원 정책 자금 투입한다. 왜? 부동산 PF 때문에. 내용을 보면 지금 뭐 차원 불안 뭐 이런 것들 생겨가지고 오히려 5조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하죠. 부동산 PF에 저렇게 대출 지원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금융에서 지금 부동산 PF 위험이 굉장히 크죠. 이금융에서 터지건 정부가 떠안아 주겠다는 거예요. 저축은행 사태 안 터지게 국민들 세금으로 저걸 막겠다. 건설사들 피해를 보는 것을. 저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은 다른 건 둘째치고 뭐가 눈에 보인다? 저희가 왜 이금융에서 자꾸 돈 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금융에서 지금 대출금리를 못 낮추는 이유는요, 예금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왜?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부실차주 늘어나고 PF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인증을 한 거예요. 이금융 터지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대신 보증을 해주겠다. 그렇죠. 전세 자금 보증, 막 전세가 튀고 막 전세 위험해질 때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부동산 PF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이금융은 그것을 감당할 돈이 없다. 그만큼 지금 은행이 부실해졌어요. 1금융은 그래도 버틸만 한데, 그러니까 1금융은 눌러서 어느 정도 눌러지는 게 그나마 버틸만 해서 그런 건데 2금융은 이제 기운이 없어요. 근데 2금융 예전에 언제 터졌어요? 2012년에 터졌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집값도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거래량도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분양도 굉장히 빨리 안 되고 미분양 리스크 굉장히 커지고, 미분양 그때 16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7만원밖에 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리스크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값이 벌써 반등하고 벌써 오르고 뭐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정신 나간 소리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수철 효과.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용수철 효과 굉장히 많이 들었죠. 자, 2017년부터 기사 나옵니다. 누를수록 튀어오르는 용수철. 2018년에 용수철 효과. 정부 규제로 누르면은 가격이 튀어오른다. 이건 용수철 효과다. 강남 집값 용수철 효과. 재건축 매매 금지 용수철 효과. 다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1년 되니까 대출 규제가 잘한 정책이고 용수철 효과로 과열됐다. 화리 대책 용수철 때문에 튀었다. 규제 때문에 용수철 효과가 나타났다.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값이 용수철 효과가 나왔다. 이 인간은 뭐라든 오른다죠. 규제하면 누를수록 튀어오른다. 완화하면 완화했기 때문에 튀어오른다. 이런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식으로 용수철 효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금리를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 금리 용수철 효과에 대해서는 왜 언론에서 다루지가 않냐. 어제 한 3시간 찾아봤어요. 금리에 대해서 용수철 효과를 다룬 기사가 있을까? 한 3시간 찾아봤는데 기사 딱 하나 있어요. 물가. 그것도 금리가 아니라 물가.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는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뭐 유가 상승이었다든가 작년에 뭐 식료품 가격 상승이었다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이었다면 내부적으로는 돈을 풀었는데 그거를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들어가야 되는데 양적 긴축은커녕 돈은 계속 풀고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히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쓴 거예요? 주세는 올리면서 소주값 올리지 마라. 또 공공요금 억눌러라. 뭐 이런 몇몇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지 말고 기준금리를 높여가지고 시장 경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막 통신 금융 막 올리지 마라 저기 정부에서 막 억누르죠.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다시 튈 수가 있다. 위험하다. 이게 다 딱 하나 나왔습니다. 집값에는 그렇게 많이 다들 용수철 효과라고 반응을 하시더니만 집값 저거 용수철 효과 찾는 데는 한 20분 30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3시간 동안 저거 하나 찾았어요. 그것도 금리 아니고 물가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죠. 자, 환경원에서 드디어 이제서야 이런 거 발표했죠. 저희가 이건 작년 재작년 계속 이야기했어요. 월세 보증금 포함하면은 가계부채가 세계 1위다. 이제 발표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포함하면 3,000조 육박. 기본 가계신용이 1,867조. 이 정도였는데 보면은 막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금이 급등하고 딱 이런 거 한경연 스타일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요것도 분석 기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은 가계 GDP 대비 가계부채가 매우 높아지는데 나머지 국가 가계부채의 전세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해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국가의 전세 보증금이 어디 있어요? 전세란 제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부채가 굉장히 큰 거예요. 뭣도 모르는 기사지. 그래서 보면은 경제 규모, 소득 대비 OECD 1위다. 가계부채가. 거기다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매우 높고 변동금리 대출 비율도 높은 것이 문제점이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굉장히 빨리 올리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 더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물가 안정됐다는데 이게 금리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굳이 미국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채권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정부에서 누르고 있는 그 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 아무리 억지로 누르더라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누르는 게 효과를 본다면요. 금리 같은 경우에, 금리나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억지로 눌러도 이건 경제적인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에서 기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누르면 될 것처럼 미봉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인하될 것입니다. 동결했으니까 곧 인하하겠죠. 아니면 한두 번 더 인상하다가 내년쯤에 인하하겠죠. 그럼 금리 금방 떨어질 겁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다. 물가도 하나도 안 잡혔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만큼 금리가 반영도 안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면 금리가 바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 앞으로도 금리가 더 올라가는 부분은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